1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국에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중부지방은 한낮의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무른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겠고 당분간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정말 험지 출마가 맞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험지 출마 선언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 혁신위에서는 내일 최고위에 지도부와 중진, 또 대통령 측근 등의 불출마 공고안을 최고위에 정식 송부할 계획이고요. 민당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을 두고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가운데 과연 본회의는 열릴지, 민생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길입니다.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왜 이 길에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난 무엇을 꿈꾸는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간밤에 기대 참 많이 했는데 좀 아쉬운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엑스포 유치, 부산 엑스포 유치에 좀 실패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오고 또 뭐 부산에 대한 뭐 지역 균형 발전 기조는 계속 가겠다 하면서 여야 모두 상당히 좀 아쉽다는 목소리는 한 목소리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직접 내려와서 네.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예고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에도 담화 발표 직전에 이제 공지가 된 그런 일정이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간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를 했다. 네. 이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참여를 해줘서 정말 지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민관은 같이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지만 이걸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이 엑스포의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된 거에 대해서 축하하고 사우디가 이 개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뭐 어제도 뭐 이런저런 소개도 해드리고 기원도 같이 좀 했었는데 사실 투표 때 뭐 정부에서 좀 노리던 것은 2차 결선 투표까지 어쨌든 가서 거기서 한번 막판 뒤집기로 이탈리아 표까지 좀 끌어와서 해보는 걸로. 왜냐면 우리가 사우디보다 좀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유치 전에. 근데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박빙의 예측이라는 것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 전략은 이제 원래 이제 세 나라가 이렇게 네.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나라가 3분의 2의 회원국들의 이제 지지를 가져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결선 투표에 임하는 전략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역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걸 이제 기본으로 놓고 리야드에 역전을 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좀 짠 건데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새벽에 국제 박람회 기구의 총회에서 부산이 이제 29표를 얻은 데 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는 119표를 받아서 유치 성공을 해서 19대 29요. 그렇죠. 상당한 격차가 나서 예, 이게 예. 이제 좀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어서 3등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냉정하게 보면 애초에 좀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서 세계 3대 행사인데 이 3대 행사 다 개최한 나라가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G7 소속 6개국 정도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우디가 사실은 선발주자인데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오일머니를 앞세운 그런 측면도 있어서 네. 우리가 이 격차를 좁히기가 어려웠다. 근데 그래도 뭔가 되게 많이 뒤로 갈수록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끔 정부도 신호를 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평론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분위기를 많이 띄운 것도 사실이고 예. 이게 좀 분위기를 많이 띄워서 국민들의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었다라면 그래도 뭐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꼭 그랬어야 할까 뭐 이런 정도에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정말 정부가 그렇게 믿었다면 그거는 어쩐 취약한 외교력이랄까 정보력이랄까 이런 게 좀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서 점검을 해서 뭔가 외교력 이런 또 정보력 이런 데 문제는 없었는지 또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보자 이런 지적도 이번 기회에 나오는 것이죠. 예, 뭐 이번이 뭐 도전이 끝이 아닐 수 있고 앞으로 2035에도 도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보완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또 누리꾼들이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좀 받아서 봤는데 뭐 PT 과정에서의 어떤 좀 미숙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지적이 돼요. 특히나 뭐 PT의 어떤 내용, 특히나 거기에 소개된 뭐 영상들 뭐 이런 지적도 일부 있고요. 이제 영상 내용 그러니까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 그 각국의 이제 회원국들이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영상을 보고 예. 어느 나라를 지지를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에 일종의 영향을 좀 줬을 만한 그러한 영상들인 건데 네. 우리나라의 영상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대체적으로는 좀 혹평이 많아요. 이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예.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가수 싸이의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이 배경에 쭉 깔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휘자 정명훈, 성악가 조수미부터 시작해서 이 동방신기 출신 가수 김준수라든지 이렇게 아이돌 가수들이 쭉 나오고요. 예. 당신의 선택 1번 이런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호가 1번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영상들이 쭉 나오고 싸이가 등장을 하고 또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 씨가 나와서 이 부산에 대해서 뭔가 힘주어 얘기를 하면서 1번을 지지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 길이가 33초인데 부산과 관련된 장면은 한 9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 전체의 메시지도 좀 뭔지 좀 애매하고 부산의 어떤 강점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게 좀 분명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동 감화를 주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계속 연예인들이 나오고 한 10여 년 전 노래인 강남스타일이 나오고 또 부산인데 계속 1번을 강조하지만 정작 부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감동 부분은 상당히 분량이 적었다. 그렇죠. 반면 이번에 승자라고 하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예. 경우에는 이 최종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보면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최초 엑스포를 목표로 하겠다라면서 엑스포 전시장에 재활용, 재사용 물질을 통해서 좀 만들겠다. 그리고 이 엑스포 끝나면 이걸 학교나 병원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참여국에 이 전시장에 사용한 이런 것들을 수송을 해준다.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고 네. 또 2035년 오사카 엑스포부터 25년 오사카 엑스포부터 모두를 위한 번영, 색다른 내일,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으로 하는 엑스포 C3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혁신을 주도하고 차세대 청년 기업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좀 미래적인 메시지를 집어넣고 네. 굉장히 영상의 내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네티즌들은 이런 지적도 하고 있어서 예. 이것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고 다음에 우리가 도전을 한다면 예.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반면교사 좀 해볼 수 삼을- 있는 거죠. 예, 교훈 얻을 점은 또 얻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유치에는 실패했지만은 이 과정에서 유치 전에 좀 뛰어들었던 특히나 유수의 기업들, 기업 총수들 어떤 노력들 거기에 그래도 어떤 성과 정도는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제 여러 언론들이 이제 이 성과에 대해서는 비록 이제 유치에 실패는 했지만 예.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네트워크는 많이 이제 확장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공동유치위원장 중에 한 명이었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또 SK 회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신시장 개척이라든지 공급망 다변화라든지 또 이제 관련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국가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제고 효과 이런 것들도 상당했다라고 정부도 보고 있어서 이번에 확보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정부와 기업의 경제 외교 자산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또 이번에 확보를 했으니까 네. 너무 실망만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론들은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치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 또 많은 국가의 어떤 관계자들과 또 교류한 부분들이 또 우리 향후에 또 어떤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 소식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연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한 1시간, 2시간 전쯤이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법원이 이제 징역 3년을 일단 선고를 했는데요. 예. 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예.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를 했습니다. 네네. 실형 선고받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서 이 박형철 전 비서관 제외하고 이 사람들에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재판부는 경찰 조직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해서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이러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하명 수사 개입 혐의 받았던 이 사건이 사실 살짝 기억이 안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뭔가 조직적으로 이 선거 환경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당시에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그랬었죠.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 동생하고 비서실장 등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를 한 거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2019년 3월 달에 이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네. 이미 이제 선거는 치른 상황이고 그렇죠. 당시에 이 혐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김기현 대표가 낙선을 한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낙선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평가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검찰은 당시에 경쟁 후보였던 송철호 시장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등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혐의나 이런 어떤 비위 사실 등을 수집을 한 건데 이게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렇게 수집한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을 했다. 이런 의혹을 갖고 이제 송철호 전 시장 등을 2020년 1월 달에 기소를 한 바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때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인사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고 기소를 마찬가지로 한 거였는데요. 송철호 전 시장은 선거 전에 황운하 의원을 2차례 만났던 사실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만난 거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의 움직임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유죄로 판단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송철호, 황운하 두 사람은 이 법원이 검찰의 일방 주장만 수용한다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재판부가 오늘 쟁점에 대해서 판단한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 뭐죠? 일단 송철호 전 시장 측이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예. 김기현 대표 측 인사 관련 혐의를 제공을 했다. 그래서 수사를 청탁해서 공모를 했다. 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이 울산지방청장을 하면서 특정 정당을 위해서 수사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수사 담당 경찰을 전보 조치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청와대와 경찰이 관련 수사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 혐의가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철호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쟁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이 기소가 됐던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를 했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이 산업재해 모병원 사업 관련 정보를 유출을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이 송철호 전 시장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 일부에 대해서는 또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어서 네. 이와 관련된 평가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치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또 하태경 이 두 분이 험지 출마 선언을 했는데 한 의원은 백의종군 하겠다 선언한 의원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태용호 의원인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뭐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뭐 그게 험지냐 아니냐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태용호 의원은 오늘 채널A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네. 당에서 요구하는 곳에 백의종군 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네. 지금은 사익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선당 후사의 원칙에서 백의종군을 하도록 입장이 바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용호 의원은 원래 북한 외교관 출신인데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태용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갑이라는 지역은 당에서 전략공천을 주면 반드시 당선이 될 만한 그런 곳인데 자신은 당에 아무런 기여도 없는 상태였고 북에서 내려와서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었지 않느냐. 당에서는 후보군이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지금 줄 서 있는 상황인데 자신을 믿고 어쨌든 강남갑에 전략공천을 해준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에서 예를 들면 험지에 가라든지 뭐 어디 다른 지역구에 가라고 한다면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다른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메시지가 될까요? 이분은 초선시고. 그렇죠. 말씀대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요한 혁신이라든지 당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네. 기득권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있는 또는 중진의 입장에 있는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친윤 의원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 네. 그래서 이 정권에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좀 득을 본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태용호 의원의 경우에는 뭐 꼭 그런 것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워낙에 이제 혁신위가 요구한 거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용호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아마도 이제 좀 메아리가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기대도 한쪽에서는 있는 거여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뭐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혁신위가 내일 지도부 중진 또 친윤 인사 등에 대한 희생 권고안 요거를 정식으로 의결할 예정이라 한데 이게 수월하게 받아들여질지도 관건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지금 이제 사흘째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이제 내일 말씀하신 대로 큰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논란이었던 당 지도부 또는 중진 또 친윤 핵심 인사 등에 대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의결을 하고 네. 이걸 당 최고위에 공식 송부할지를 논의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랄지 또는 뭐 친윤 핵심 인사 등에 대한 어떤 거치 압박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론으로 갈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이게 이제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죠. 혁신위가 조기 활동 종료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지도부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더불어서 혁신위가 그러면은 이걸 정치 강권으로 채택할 때 어떤 수준으로 결정을 할 거냐 이것도 관심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 지도부 중진 친윤 핵심들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해라. 요 정도 선이면은 네. 그게 그러면 누구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다시 또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혁신위가 이것은 누구누구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상자 명단까지 최고위에다 통보를 하는 것이냐. 만약에 대상자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게 되면은 그건 또 파장이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뭐 여의도에서는 그 대상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하지만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이 누구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네. 상당한 관건입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콕 찍어서 이 사람들이요 명단까지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하루 연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에서 정말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기로 했는데 네. 내일 연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뭔가 이제 포기를 시사한 것과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면서 이제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만약에 내년 총선이라도 지면 막을 길이 없게 되지 않느냐. 선거는 결과로 이겨야 되는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네. 사실상 이게 지금의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자라든지 또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더라도 위성정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나요? 문제는 당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예. 예를 들면 오늘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네. 병립형 비례제 회귀의 불가피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그다음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 요거를 이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기 모순이다. 왜냐하면 그것대로 하면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줄어드는데 네네. 왜 그 자기에게 손해인 것을 왜 자기가 주장하느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탄희 의원의 경우에는 이 바로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 안을 주장을 하면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받아들여줄 것을 주장을 하면서 지역구 부출마까지 지금 시사를 한 눈물도 흘렸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 의원 수십 명이 이것에 대한 동조하면서 지도부에 대해서 같은 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무래도 이제 내일 의총에서는 좀 이것과 관련된 갑론을박, 경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그러면 이게 좀 당내에 지금 아무래도 선거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골치 아픈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있어서 좀 의총 일정이 미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있다는 관측이 거죠. 있군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있는 만남이었나요? 일단 비대위원장이 이제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예방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각 당 대표들을. 그래서 예. 그런 차원의 이제 일정이지만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만났으니까 비례대표 선거제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었겠죠. 예. 그래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만나서 이 준영동형에서 병립형으로 퇴행하는 것만은 막아달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정치 교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병립형으로의 퇴행을 막는 유의미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정의당하고 뭔가 지향하는 바는 같은데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또 차이도 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보도가 되고 있고 네. 정의당 비대위 대변인을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준우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김종대 전 의원도 그렇고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던 분들이 네. 비대위원장도 하고 비대위 대변인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비대위 대변인인 김종대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도 선거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은 얘기는 안 했다.
그러니까 오늘 별다른 얘기는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아마도 의원총회를 하기 전에 뭐 대표가 명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정의당이 원하는 방식의 그러한 입장을 뭐 민주당이 지금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일단은 얘기가 민주당 내외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브리핑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 나와주세요. 네,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퇴근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로 지나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2, 3차로가 막히면서 행주대교 이전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염창 나들목까지는 많이 불편하겠고요. 노량진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차가 많아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입니다.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18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서평택 분기점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는데요. 팔탄 분기점 쪽으로 16km 구간 답답합니다. 여기를 지나서도 매성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팔곡 분기점 부근이나 조남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공동혁신구역입니다. 공동혁신구역 함께하실 세 분,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권지웅 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세는 뭔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아기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아이가 좀 아팠었다고.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 정치권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결과에 대해서 좀 한번 짧게 코멘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가 뭐 아쉽게 좀 불발됐습니다. 뭐 2035년에 한 번 더 도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권 또 정부 뭐 야당 할 것 없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힘을 합쳤고 특히나 정부는 외교로까지 총동원했고 우리 그 재계에서도 앞장서서 나섰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고요. 혹시 이게 정치권에도 영향을 앞으로 선거까지도 미치게 될까요? 김의원님부터. 저는 뭐 이미 예. 이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그 유치에 대한 결과까지 이미 지지율에 녹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큰 정치권으로 영향은 없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했는데 실패했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복귀하고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지점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전에 대한 어떤 실패에 대해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당에서 이것을 오늘도 아침에 저희가 보니까 네. 문재인 정권을 좀 탓했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굳이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잘 바꿔나가는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권 센터장님. 저는 일단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예측이 결과랑은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들어보면 내부에서는 정말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예측에 비해서는 너무 표를 적게 받은 거예요. 이게 왜 19대 29인가 그랬죠. 네, 예. 왜 이렇게 됐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조금 의아했던 거 이번에 대통령께서 되게 전격적으로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국민 담화를 갑자기 하셨죠. 네, 근데 사실은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혹은 아니면 피해자 유족들이 제발 국가가 사과를 해달라. 이건 그냥 놀러 가서 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죄송한 마음 그리고 피해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이랬었는데 네. 유독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갑자기 담화까지 하시는 모습 저는 좀 다른 것도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그 대목에서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류 의원님. 앞으로는 소통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좋게 보시네요. 앞으로는 뭐 하시겠죠. 네. 하셔야죠. 5.1머니 파워에 이제 진 거잖아요. 사실 근데 또 국민들께서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 예. 근데 이제 조금 결과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의아스럽긴 했는데 35년에는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잘 준비하면 좋겠다가 하나 있었고요. 네. 지금 이제 PT를 굉장히 못 만들었다고 좀 논란이더라고요. 예, 뭐 그 영상도 무능의 그렇고. 극치다 예. 이랬는데 예. 적어도 이제 와 대한민국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PT를 잘했는데 졌어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와야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 젖잘싸 해주실 텐데 국민들께서 PT를 보면 그런 말은 좀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디테일도 좀 많이 부족했던 것 네.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뇨한 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들인 거겠죠? 받아들였나? 어쨌든 뭐 부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왔다 갔다 해서 지금은 좀 논란이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시니까 류 의원님부터 먼저 거꾸로 가보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나요? 전 보면서 내일 모레 마흔인 이준석 대표한테 예.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갓30 넘은 호정이한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이제 사회생활하는 20, 30대들 자기 경험 하나씩 다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그 꼰대 상사, 꼰대 선배들이 이렇게 막대한 경험. 그런 걸 임요한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국민의힘에 투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암컷 발언으로 뭐 여성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똑같이 국민의힘 청년 지지층들이 많이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 센터장님. 뭐 비슷하죠. 네. 애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주체로 본 게 아니라 제가 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건데 정말 잘못된 태도잖아요. 설사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어린 분을 만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대상으로 대하고 그렇게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신 상태니까 문제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게 다만 인요한 위원장님의 태도에서만 나오는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직 당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사람 나가니까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보통 그 어떤 다른 대상을 인격체로 할 때 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의 인요한 위원장 말고도 이런 태도로 이준석 대표 대하는 사람들 많이 계신 것 같다. 그분들이 좀 같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혁신위가 당의 위기를 해결하라고 해서 출범을 시켰는데 네. 혁신위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졌는가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혁신위가 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당원분들께서 주문하셨던 건강한 당정 관계에 대한 역할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라고 만든 것이 혁신위인데 결국 혁신위가 하는 일은 당의 미래나 위기를 구할 고민은 하지 않고 당 중진들 쫓아다니면서 출마할 거예요 불출마할 거예요 이걸 묻는 일들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혁신적이지도 않고요. 또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이른바 그 부모 논란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를 뭐 비판보다는 전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이 예. 인요한 위원장께서 굉장히 어린 식으로 보시는구나. 그분께서 교수도 하고 계시고 많은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르치실 텐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실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한테 사과했지만 젊은 세대한테도 좀 사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게다가 지금 또 혁신위가 사퇴 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퇴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결국에 내일 혁신위가 이 안건을 의결해서 최고위로 넘기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안건이 혁신위에서 의결조차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고요. 여하튼 당이 위기인데 혁신위가 좀 정신 차려서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에 대해서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일련의 논란들과 사건들이 결국에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편견은 항상 존재하죠. 예.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편견이란 거 그냥 늘상 존재하는 건데 예. 저희가 사실 저희 입으로 편견과 뭐 혐오를 당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그저 성실하게 그냥 좀 더 잘해서 시민들 눈에 이제 청년 정치인들 뽑아놓으니까 괜찮다더라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면 그때 또 어떤 편견이 또 하나 벗겨지는 거고 네네. 그렇게 이제 뭐랄까 청년 정치인들이 점점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국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의도도 네네. 사실 사회에 있는 어떤 편견이란 건 이곳에도 있다고 그냥 보는 게 맞죠. 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뭐 삼성에서도 30대 뭐 임원이 나오고 뭐 40대 또 부사장도 나오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은 뭐 꼭 이게 능력만을 보고 청년 정치인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에서 있어서도 좀 선입견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뭐 정치 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좀 느끼세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꼭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 계신 어떤 젊은 사원들도 느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정치인 혹은 아니면 리더를 젊은 사람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정말로 젊으면 유능하다 뭐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 변화에 조직이
적응하려고 하면 그래도 젊은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겨우 변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젊은 총리를 가진 국가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젊은 그 사람이었을 이어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라도 해야 이 정치와 제도가 조금 더 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년 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저희가 이 제도가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김용태 위원도 더 젊었을 때는 정치 활동하면서 되게 외롭고 추울 때 많았었어요. 예. 네. 뭐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직책에 대한 존중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로 평가해서 뭐 그런 발언들이 이제 말투에 좀 녹아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나 뭐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나 네. 이분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는 그 직책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여당의 당 대표였고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평가보다는 당의 전 대표로서의 어떤 존중이 필요했을 텐데 그것을 이뇨한 위원장이 나이로 이렇게 가늠해서 뭔가 평가한 것 같아서 저희 아직도 우리 사회가 우리 조직이 바꿔 나가야 할 문화가 많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논란 때문에 더군다나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위원회가 더 동력을 잃었다라는 평가. 뭐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평가. 김 의원님부터 이번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혁신위가 동력을 상실했다라고 네. 생각해요. 과거에 이제 민주당 김은거영 혁신위와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 민주당 혁신위도 과거에 이제 노인 폄하 논란과 관련하면서 동력이 상실됐던 사례가 있고요. 아마 이뇨한 위원장도 이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든 메신저로서의 영향, 오염이 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당원분들께 그렇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이 위기이고 이 순간에 대해서 당이 정말 고민한다면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께서 저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신저로서 역할이 오염됐다라는 예. 평가를 하셨고요. 류 의원님. 사실 문제의 원인이 네. 용산에 있다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를 넘기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안에 혹은 다음 주 안에 네. 조기 해체.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위원장의 설화가 아니더라도 예.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추진력을 얻기 힘들지 않을까요? 설화는 여러 네. 차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로부터 신호를 받았다. 뭐 이런 표현, 그런 표현 사실 정치권에서 금기어거든요. 근데 예. 혁신위원장이 그런 표현도 썼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면서 임명직 당직자들 다시 사퇴했는데 저 이철규 의원께서 인재영입 위원장이 오셨을 때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비판했는데 그 지점에서 또 혁신위원장이 또 만세를 불렀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네.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메신저로서 오염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혁신위가 역시 조기 해체될 거라고 권 센터장님도 보시나요? 네, 뭐 꼭 조기 해체되지 않더라도 네. 이미 힘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태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뭐 단순히 설화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혁신위를 김기현 지도부가 만들어 놓고 네. 사실은 저는 토사구팽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4가지 안을 냈는데 그중에 징계 취소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다 변명은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뭐 공정관리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돌리긴 했으나 본질적으로 보면 공정관리심사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최종 결정은 지도부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향후 그러니까 공청 과정에서 혁신위의 제안 꼭 반영하겠다 이런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그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혁신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혁신위 회의에서 우리는 김기현 대표 체제 시간 끌기용이다. 딱 그 정도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천을 약속받았다라는 혁신위원도 계셨고. 아 그렇습니까? 네. 청취자 의견 잠깐 한 2개 좀 볼게요. 9656님이 다들 이뇨한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청년세대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이준석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신건일님께서는 유럽에서는 20대 초반에도 대학 교수로 임명되죠.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의한 기용과 존중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패드립을 들은 거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뭐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안 했다고 뭐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일단 패드립을 들은 쪽이고 예. 저 같아도 그런 패드립을 들었으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하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수고하셨다 정도로 정리를 하셨으니까 예. 이제 칼을 꾹 눌러 참고 그 정도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만약에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비판하는 거랑 갑자기 저희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어쨌건 그 사람을 비판하더라도 그의 가족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누가 갑자기 부모님 얘기하면은 부르셔도 갑자기 효자가 됩니다. 막 갑자기 화나고 막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막 우리 아빠한테 왜 그래?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을 앞두고 지금 험지론 다시 불붙고 있는데 이 험지라는 말의 의미도 한번 다시 되새겨 보게 되고요.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는 일찌감치 수도권행 선언을 한 상태에서 종로 험지로 나가겠다. 험지로 나가겠다 합니다. 뭐 종로가 험지라고 예.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최재형 의원께서 현역 의원이시고 현 지역구의 의원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불쾌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예. 사전에 하태경 의원께서 거기 도전하실 거면 좀 더 최재형 의원과의 어떤 물밑에서의 어떤 교감이라든지 뭐 설득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사람 관계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했으면 화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네. 다만 하태경 의원이 이제 종로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판조차도 하태경 의원이 이제 잘 설득해 나가는 것은 하태경 의원의 몫인 거고요. 하태경 의원이나 저희 최재형 의원이나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고 대선 주자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로 구민들이 원하는 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이뤄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근데 그 지금 종로구의 현역 의원이 계세요. 또 같은 당의 최재형 의원이시고 그렇죠. 최 의원님께서 종로 구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 좀 예의라고 할까요? 뭐 좀 여기 좀 상도라고 할까? 어긋나는 행동인가요? 이렇게 출마 선언을 같은 당 의원이 한다는 게? 정의당은 사실 이제 정의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그런가요? 네. 정의당에서 아무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아니 뭐 최재형 의원님께서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한은 네. 사실 좀 무례하게 당연히 받아들이실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 첫 코멘트를 보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처럼 당과 얘기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마 뭐 통화 정도는 하셨겠죠. 근데 이제 서로 이해한 게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게 뻔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태경 의원님이 이렇게 같은 자당 의원 있는 곳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되셨을까? 저도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도권에 뭐 너무 국민의힘 현역 의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딜 가나 현역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태경 의원이 처음에 자신의 지역구를 내려놓는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은 상반된 것이어서 예. 사실은 좀 비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류 의원님께서 이상하다. 정의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다음에 권선생님 이상하다 하신 거 내일 하태경 의원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네. 그 두 반응도까지 같이 해서. 자, 그리고 다른 이유지만은 그 민주당에서도 험지 출마 카드를 내세운 분이 계십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당이 원하는 곳 어디든 나서겠다. 눈물의 기자회견 이탄희 의원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 센터장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엄청 예. 고민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 관련한 것인데 지금의 선거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네. 사실 병립으로 바꿀 것이냐.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게 되면 예상되는 비례의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 입장에서 손해이죠. 네. 이걸 그냥 쌍수 들고 환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 전체를 고민해야 되더라도. 예. 근데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민주당이 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에게 저희가 22년도 초에 다당제 정치개혁을 선언하고 의총에서 의결까지 했습니다. 네. 그때 의결하셨던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 스스로 뒤집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내에는 당연히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정치 전체의 책임을 지는 맏형으로서의 민주당이 개인적 손실을 좀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다당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기에 기틀을 닦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 의원님께는 이것도 보태서 여쭤볼게요. 지난 총선에서 그 위성 정당들 때문에 조금 정의당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침을 좀 세우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탄희 의원님 진정성은 제가 곁에서 봐도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예.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당시에 바른정당까지 힘을 합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드는 어떤 반칙을 저지른 거고 나중에 사과도 했죠. 당대표부터 당직자까지 다 사과를 했는데 이제 와서 또 고심 중이라는 거예요. 좀 보면서 이제 그냥 기가 차는데 준연동형은 병립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고 비례 위성정당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저 악당들을 물리쳐야 하니까인 거잖아요. 저 악당들을 물리쳐야 하니까 당원을 고쳐서 서울시장도 출마시키고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고 저 악당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암컷의 어린 놈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탄핵의 계엄령까지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은 글쎄 민주당 안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네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잠깐 말씀드린 제3지대에 꼭 네.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장희영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진행 중이신 세 번째 권력 목표는 30석이다. 네, 이번에 저는 원내 교섭단체를 예. 꾸릴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양당제인 구조거든요. 90% 이상을 두 당이 점유하고 있고 교섭단체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교섭력이라 하면 아무리 원내에 있어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 규모로 제3지대가 당을 이렇게 국회 안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양당의 등을 돌린 시민들 혹은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시민들을 저희가 설득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용태 의원한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대구에 그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못 가셨던데 안 가셨는지 못 가지 모르겠지만 지금 3870님이 천하용인 김용태 전 최고께서는 거취 결정하셨는지요? 저는 늘 똑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에게 창당, 탈당 이러한 것은 네. 저항권의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하려는 어떤 정치적 의사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힘에 의해서 좌절됐을 때 고민할 수단인 거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당내 혁신을 같이 이뤄나가야 되는데 당내 쓴소리가 용인됐을 때 건전한 정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당내에서 이뇨한 위원장이라든지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 내쫓으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행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문제가 선행되고 개선되어야지만 이 전 대표도 당내에서 같이 혁신을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 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제작진이 꼭 소개했으면 하는 문자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될까요? 예. 8625님.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양쪽 부모님 얘기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요게도 정도가 있거든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동혁신구역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태어나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가영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입양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의 재결합으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세 식구가 같이 산 시간은 단 2주뿐. 다시 이모 집에 맡겨진 가영이는 8살이 된 지금까지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모에게 뇌혈관 질환이 생기며 가영이 양육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픈 몸으로 일까지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무척 힘겨운 상황. 이모는 가영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고민도 했지만 사랑하는 딸 가영이 없인 도저히 살 자신이 없습니다. 가영이와 이모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추위의 기세가 날로 강해지는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평창에는 3cm의 눈이 쌓이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밤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3cm, 경기 동부와 전북 동부에 약 1cm, 충청과 경상 내륙에 1cm 미만의 눈이 더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제주도와 전라권 서부에, 밤부터 충남 서해안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추위는 주 후반 들어 절정을 보일 텐데요. 내일 아침 오늘보다 기온이 1도에서 3도 정도 더 떨어지면서 강원 북부와 경북 북부의 한파주의보가 그 밖에 강원 내륙 산지와 경기 북동부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인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8도,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 대구, 전주 영하 3도, 대전 영하 6도, 대관령이 영하 13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한 자릿수로 서울이 0도, 대전 2도, 광주 3도, 강릉 5도, 부산이 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0.6도, 습도는 77%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세계 박람회 기구 총회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를 얻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부산은 29표,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 전산망 오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지자체 공무원들이 내부 회계 처리에 사용하는 전산망 이 호조 시스템에 약 15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어린이집 두 곳에서 원아와 교사 등 8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노래 듣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조지의 오랜만에. 나의 머릿결을 스쳐가는 이 바람이 좋은 걸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분 oh yeah. 나는 벌써 이 도시에 나의 가슴 속을 메워주는 이 불빛이 좋은 걸 아무에게라도 말해주고 싶은 이 기분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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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벌써 이 도시에 지나쳐가는 사람들의 흥겨운 모습 나를 비웃는 가로등의 고독한 미소 나는 또 뒤돌아보지만 내게 남아있는 건 그리움 오랜만에 느껴보는 no no 이런 기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기분 지나쳐가는 사람들의 흥겨운 모습 나를 비웃는 가로등의 고독한 미소 나는 또 뒤돌아보지만 내게 남아있는 건 그리움 오랜만에 느껴보는 no no 이런 기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기분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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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보는 이런 기분 이슈 인터뷰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현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준 기자 오랜만이에요. 아니 그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2030 부산 세계방역 유치가 좀 불발됐는데 예. 사우디 리야드가 가져갔잖아요. 예. 예전에 사우디 근무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전화 좀 하시지 그래서 양보 좀 하라고. 김용준 기자 뭐 저 옛날에 뭐 소시절에 제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그것도 리야드에서 수도 리야드에서 한 60km 떨어진 곳에서 예. 이슬람권 최대 대학을 건설하는 현장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허허벌판이었죠. 네. 40년 전이니까. 네. 근데 이 5.1달러에 참 무섭습니다. 그 콧대가 정말 높습니다. 예. 119대 29면 뭐. 그러니까 이 5.1달러의 위력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 빈살만이 그냥 네옴시티를 가지고 거기서 수천조의 그냥 천문학적인 앞으로 예. 개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 세계에다 그냥 PT를 했으니 네. 웬만한 나라치고 사우디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참 원래 좀 쉽지 않은 싸움이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예정이 없던 대국민 메시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예. 대통령들께서 이런 국가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네. 우리가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이런 엑스포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좌절을 우리가 맛보고 합니다마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르게 국민들에게 네. 정말 솔직담백하게 오늘도 국민을 실망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 네네. 또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다. 예. 이렇게 정말 솔직담백하게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실망하고 좌절할까봐 네. 대통령 부족함에 이렇게 소치다. 자신의 네. 부족한 소치다 이렇게 진솔하고 겸손한 입장은 네. 그나마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겁니다. 근황 토크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혹시 최근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12.12 쿠데타를 제가 어제 보셨어요? 우리 지역에 이제 이런 가정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네네. 힐링 이제 좀 그런 연말 송년 그런 문화 행사로 하는 곳에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김포공항에 롯데시네마에서 가봤어요. 보셨군요. 지금 이 영화 놓고 좀 그런 얘기 나옵니다. 민당의 한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관계자가 꼭 보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수라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이야기도 정청래 의원이죠. 다른 의원이니까 군부 독재의 그런 이 악랄한 모습을 지금 이제 검찰 독재로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비교할 때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수준은 상위권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안에서도 상위권이고. 예.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그런 전두환을 갖다가 지금 정권하고 비교하는 건 정말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지금 김성수 감독이 이 서울의 법원을 이걸 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난 제가 알기로는 10몇 년인데 이 아수라라는 영화, 아수라 영화 보면은 그때 지금 누군지 우리 국민들 다 알 거예요.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과거의 보수 정당인 우리가 그때 새누리당 아마 그 시절 같은데 그렇게 그걸 민주당의 특정 정치인을 대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는 감독의 작품이죠. 그 작품을 놓고 특정 정치나 정권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판하고 비난의 그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러면 창작의 자유가 많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영화는 영화로 봤으면 좋겠다 말씀이시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당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강사을 맡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당무감사 이후에 약간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당이 결과에 대해서 좀 함구령을 좀 내린 것 같아요.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의 경우에 20% 이상의 컷오프 비율을 적용하겠다. 하위 평가받은 한 46곳 되죠. 거기 특히나 이쪽에 포함된 게 부울경 또 영남 지역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당무감사가 참 지금 예민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112석 중에 물론 예. 조정훈 시대공감 한석 와서 112석인데 시대전환. 112석 중에서도 비례의원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지역구에 89석이에요. 89석의 3분의 2가
사실상 영남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컷오프 대상 쉽게 말하면은 당무감사 성적의 네. 하위권에도 아무래도 영남권 의원들이 비중이 3분의 2니까 네네. 뭐 좀 높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제 그런 명단도 돌았어요. 뭐 하위 사람들이 누구누구다더라. 뭐 20여 명. 근데 그걸 가지고 당에서 이 동요를 막기 위해서인지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뭐 악의적인 그런 찌라시를 그렇게 뭐 돌렸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정치인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 자기 자신의 생사여탈이 공천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인데 네네네. 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은 하우 장사도 버텨내지 못해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가. 예. 그렇다면은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지역구 활동하고 어정 활동하고 다 했는데 네네. 이걸 엄의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공작 정치로서 그런 이상한 찌라시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그 정당으로서도 엄청난 정치 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 근데 고발하고 함구령 내린 게 혹시나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할 것으로 보이는 신당에 갈까봐 그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유 그런 것 때문에 네. 그 뭐 정당의 이준석 신당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네. 흔히 말하는 이 표현이란 거는 정치권에서 이삭줍지기를 한다는 거거든. 예. 타당에서 이렇게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그런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고자 하는 신당이 있다면은 네. 좋은 대상이죠. 영입 대상이고 섭외 대상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준석 신당을 아직 뜨지도 않은 신당 때문에 그 뭐 그런 지라시 내지는 그런 뭐 하위권의 성적 그 당무감사 결과가 유출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한다. 그건 맞지 않아요. 예. 공정은 앞으로도 12월 중하순에 구성되어질 그런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네. 공천 심사가 현실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그런 타이밍은 내년 1월 2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지금 그 공관위 말씀하셨는데 공관위가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 뭐 출범한다고 합니다. 뭐 애초 예상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겼다고 하던데요. 현역 의원 중에서도 뭐 영남 의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좀 절반 이상인데 역시 이분들이 좀 긴장해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예.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도 현역 의원 한 41.5, 40한 2% 가까이가 예.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아. 뭐 자진해서 저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한 1호입니다. 예. 서울의 강서 흔히 말하는 보수의 험지라는 곳에서도 예. 저도 뭐 그때 불출마를 한 1호죠. 그렇게 해서 자진해서 불출마한 의원들도 있지만은 뭐 이런저런 연유로 현역 의원들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출마가 좌절되어진 그런 분포가 한 42, 3% 돼요. 물론 20% 중반대도 있고 뭐 30% 중반대도 있고 뭐 예. 그렇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3, 40% 정도의 현역 흔히 말하는 물갈이는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공천관리위원장은 욕심을 내죠.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게 아니라 욕심을 냅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하면 좋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성적을 냈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니까. 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불출마 1호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내일 혁신위가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지도부 또 친윤 뭐 이른바 중진 이런 분들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권고를 정식 안건으로 낸다고 해요. 하루 남았는데 혁신위가 의결을 요청하면 최고위가 어떤 판단을 할 테고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뭐 핵심위는 당의 뭐 어떤 집행 결정 권한은 사실상 없죠. 없죠. 지난 10월 11일 강서구 이제 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참패에 따른 그런 당의 일신 집권당의 면모를 새롭게 한번 바로 세워보자. 뭐 그런 차원에서 별도 기구인 혁신위를 구성해서 당을 혁신시키고 변화시켜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서 그래도 일당의 뭐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를 두기 위해서는 이 혁신위의 그런 결기와 결단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어떤 형태로든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혁신위를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띄워줬지 않습니까? 띄우면서 정권 혁신위를 이제 권한을 이제 부여한다. 즉 혁신의 결정 그 권한을
결정 그 자체를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존중하겠다. 예. 막 그런 입장으로 시작한 만큼 네네. 아마 이뇨한 핵심이가 내는 6호 핵심안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뭐 심도 있는 그리고 그 핵심을 존중하는 네. 그런 뭐 좋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입장을 가지지 않겠나 봅니다. 김기현 대표 말씀하셔서 하는 말인데 그 김기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그럼 그 결정은 언제쯤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 핵심이의 어떤 그 결정들은 우리가 이제 당을 변화시키고 일신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타임 스케줄이 또 필요해요. 제 말씀은 핵심위에서 뭐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내일 당장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그걸 뭐 최고위의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 김기현 대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결정을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결심이잖아요. 그죠? 본인의 정치인 개개인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정기국회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거고 국정감사 이후에 지금 사후 처리 문제나 지금 예산 심의 그리고 중요한 법안 지금 현재 심의가 각 상임위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 일이 많죠. 30일 뭐 다음 달 1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12월 달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의 어떤 그런 지난번 그 결정한 그런 내용들이 권고한 내용들이 보면은 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선수가 높고 또 영남 또 당의 지도부라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 좀 국회 일정이나 앞으로 절차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죠. 정치는 또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타이밍을 핵심이가 아무리 좋은 뭐 핵심 내용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그걸 수용하고 그걸 현실화시키는 그 타이밍은 상당히 또 절묘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혁신위가 뭐 인현 위원장도 한 이틀 정도 뭐 어떤 행보를 따로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인현 위원장 자체에 대한 어떤 설화도 있고요. 또 혁신안이 지금 1호부터 쭉 나온 것에 대한 뭐 논란도 있고 해서 혁신위가 동력이 있는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우려도 있고 국민의힘을 또 이렇게 바라보는 뭐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합리적 보수 뭐 그런 계층 국민들까지도 인요한 핵심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컸었죠. 민주당의 김원경 핵심에도 결론은 핵심위 위원장의 그 설화에서 자제를 할 수밖에 없죠. 노인 폄하 논란으로.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 인요한 핵심 위원장도 본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실수는 사실상 핵심위가 막판 어떤 그런 상당히 그 결기와 그런 막판의 어떤 그런 상당히 그 파워가 필요했을 텐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핵심이 동력이 떨어지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핵심이 위원장이 지금 한 3, 4일째 뭐 이렇게 두문불출하면서 뭔가 자신이 또 의지를 불태우는 어떤 그런 뭐 입장을 가지고 있다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그 하태경 의원의 행보도 말이 좀 많습니다. 일단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험지 출마를 얘기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게 종로가 험지 출마가 맞느냐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아니 지금 최재형 의원이 같은 당에 버젓이 있는데 이게 도의에 맞는가 하는 얘기 있어요. 두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가 이제 논란을 좀 일으키기 충분한 내용이죠. 사실상 종로는 그래도 아무리 뭐 강남이 뭐 그리고 뭐 경기권이 수도권이 뭐 어떤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뭐 많이 박빙 지역이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상징성을 띈 대한민국 정치의 1번지 종로를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좀 우리가 승률이 좀 괜찮았는데 요 근래에는 상당히 우리가 계속 졌었죠. 그랬었죠. 지난번 이제 우리 최정희 의원께서 그래도 탈환을 한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서울 종로의 현역 의원이 나름 그래도 최정희 의원께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신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뭐 하태경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 지역구에 본인이
현역 의원으로서 또 출사표를 던지기 이전에 사전에 이제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최재형 의원 입장이 그런 식의 워딩은 불편하다. 불쾌했죠. 불편하다. 예. 이런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자리도 최재형 의원 본인이 하태경 의원에게 제안해서 한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종로 나오는 거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자기는 크게 뭐 중요치 않아서 이제 응대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 뭐 대단히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의 워딩은 불편하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하태경 의원과 이제 당내 현역 의원들끼리 네. 뭐 이렇게 경합을 세게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뭐 쳐다보는 그런 동료 같은 당의 입장에서는 네. 좀 안타깝죠. 그 하태경 민주당이 이제 예. 뭐 수도권에 뭐 우리가 험지가 민주당 의원들이 수도권에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죠. 하태경 의원도 입장이 있나 봐요. 이런 얘기했어요. 지도부가 수도권 선거에 지금 손을 놓고 있다. 김기현 대표 본인은 무슨 헌신을 하는 거냐. 또 지도부가 부산을 던지고 서울 온 사람 뒤통수 때렸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를 어떻게 보면 직격을 했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뭐 과거 의정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출마 선언을 뭐 할 때는 지도부와 좀 교감을 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렇진 않나요? 본인이 부산에서 해운대 지역구에서 예. 이제 내리 삼선을 한 그 지역을 떨쳐내고 서울에 네. 왔을 때는 상당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겠죠. 또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이제 삼선까지 한 마당이면은 그래도 중앙 정치 서울에서 네. 기반을 두고 아하. 큰 정치적 이제 뜻을 본인이 아마 품었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종로 1번지 이 종로 지역구를 선택한 것은 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걸 아마 지금 현재 당 지도부하고 그렇게 심도 깊게 논의하고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결정 논의 안 된 사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직격을 날리는 것 같군요. 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공식적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발언도 세지고 심지어 친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에서 이미 뭐 원외 인사 모임도 꾸렸고요. 신당 작업 뭐 착수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차서 따로 나가고 또 송영길 전 대표도 뭐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총선에 영향을 미칠 만큼 영향력이 있을까요? 두 분의 행보. 영향력이 미칠 그렇습니까? 수 있죠. 네. 저는 우리 김 기자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예. 올봄 초여름부터 이낙연 대표가 정치를 안 할 거면 몰라도 예. 정치를 할 거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유아독존 1인 천하의 이 1인 체제를 갖춰가는 이 민주당에 네. 이 비명계 몇몇 의원들만 목소리만 나오게 하고 이낙연 대표 점잖은 이야기하면은 본인 앞으로 정치적 기반이나 설 곳이 없어진다. 그렇죠. 이 상황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라. 네네. 제가 뭐 남의 당의 이야기지만은 좀 제가 이런 쓴소리를 좀 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낙연 대표는 누가 뭐라 그래도 2인자였습니다. 총리에 그리고 당대표까지 확고한 2인자였죠. 예. 또 문파가 이낙연 당시 대표를 많이 뒷받침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개딸의 시대입니다. 이 개딸의 시대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렇게 공고히 민주당 체제 안에서 뿌리를 내렸는데 이낙연 대표의 자신의 정치적 지분 내지 그 자신의 동지들이 네. 그렇게 핍박과 그리고 당내에서 입지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가하게 지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예. 정말 처절한 진정성으로 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예.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의 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낙연 네. 자기 대권의 네. 꿈을 가진 사람이 네. 총선에서 자기 기반이 중요합니까? 최소한의 몇 명의 동료 의원들이라도 예. 자신을 받쳐줄 의원이 있어야 대권의 꿈을 꾸는 겁니다. 절대 홀로 뭐 이렇게 독고다이로 대선 후보 서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지금 뒤늦었지만은 예. 좀 결기를 갖추는 것 같은데 결기를 갖추시려면은 더 독하게
결기를 가져야만이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 일정 지분이라도 확보하고 그게 뭐 앞으로 이제 뭐 정치적 공학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이제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혹시 이낙연 전 대표와 또 이낙연 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나? 이것은 민주당이 아니다. 그걸 제가 예. 제가 남의 당의 사람이지만 예.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민주당이 대한민국 전통 제1야당 민주당이 네. 보수 정당이 50년 집권 세력으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들 때 네. 민주당이 그래도 제1야당으로서 건전한 정책적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제1야당의 그 모습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은 많이 부족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누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그렇게 뭐 국민의힘보다 그렇게 월등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표현까지 쓰나 보네요. 그걸 예. 갖다 왜 지금까지 지켜봤냐 이거. 이미 질식 다 당해버렸는데. 예. 에? 이낙연 대표가 아마 저는 그거 결국은 대단히 안타까워요. 예, 모습을 보일 것 같다는 평가신 것 같고요. 짧게 그 내일 예정된 본회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아니 이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탄핵안 처리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좀 어렵겠죠? 저는 어렵게 보고요. 예. 얼마나 민주당이 급했으면은 예? 방통위 위원장, 예. 예? 방통위 위원장 탄핵안에 왜 검사 탄핵 그 법안을 갖다 거기다 왜 적용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엄청난 에피소드죠. 해프닝이지만은 예. 그 탄핵안을 다시 철회하고 새롭게 다시 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네. 이렇게 정치 공세적 정치 행위를 168석의 그런 거대 입법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예. 여야 간에 내년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합리적인 내년에 예산안이 정부에서 편성해가지고 예. 왔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말 민생 살릴 수 있고 국가 안보 그리고 산업기술 경쟁력 갖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산 서로 경쟁적으로 만들고 해야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면 뭐 국민의힘으로서도 막을 수가 없는데 김진표 의장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도 예. 내년 총선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 확고한 입장은 지금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김진표 의장도 지금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지지 않지만은 네. 그래도 너무 민주당의 정치 일정에 국회 의사 일정을 지금 이제 너무 협조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 뭐 정우택 부의장이 있지만은 뭐 아무런 지금 견제가 되지도 않아요. 또 국민의힘은 아무리 뭐 지금 대응을 해봤자 지금 112석밖에 되지 않으니까 김진표 의장이 마음 먹고 민주당이 뭐 167석과 5 세력들 뭐 그런 의석 가지고 갖다 들이대면은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올 밤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마음 먹느냐 딸린 거죠. 알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사우디 중동에서 열정을 불태웠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 나와주세요. 네, 평소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까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 퇴근길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광산 정류장 부근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하느라 현재 본선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차량들을 정류장 쪽으로 임시 우회시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운행하시고요. 사고 여파로 광산 요금소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반대 천안 쪽으로 가신다면 무능 분기점에서 동광주 쪽으로 퇴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진영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수도권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입니다.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4차로가 막히면서 하익 분기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제 이슈 평론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이 상석이라서 앉으신 거죠?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 그 여러 가지 국제 이슈들 얘기 나누기 전에 이 얘기 먼저 좀 여쭤볼게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만은 이 와중에도 우리가 좀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압승을 거뒀다고 봅니다. 뭐 119대 29였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좀 표 차이가 꽤 컸다. 5일머니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거였나? 우리가 외교력에서 좀 딸린 면이 있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우리 성 실장님께서 먼저 좀 평가해 주시죠. 예. 2년 전에 저희가 두바이 갔는데요. 네. 두바이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캠페인 하신다고 부산에서 오신 분이 저희들에게 이제 마스코트를 주시면서 엑스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분이 먼저 가시고 저희들끼리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사우디랑 빨리 딜을 하는 게 나을 텐데. 딜을 하라고요? 네, 빅딜을 하는 게 낫다. 서로 누가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어떤 딜인가요? 빨리 포기를 하시고 그냥 사우디하고 딜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안 나갈 테니 우리한테 다른 뭐 큰 이권이라도 아니면 더 좋은 뭐 사업권이랄지. 네,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미 그때 저희들끼리로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왜냐하면 최근에 모든 스포츠나 주요 행사들을 보십시오. 예. 카타르,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네요. 체육 행사든지 무슨 행사든지. 예. 그만큼 걸프 국가에서 이게 사활을 걸고 이런 대형 이벤트를 좀 주선하고 있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그 왕정들이 직접 이것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지금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한들 사실상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캠페인을 또 그런 예. 측면도 있고 해서 사실상 우리는 조금 너무 우리 생각으로는 마치 우리가 엄청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다 상상 속에 빠져 있었고요. 예. 중동 전문가들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말을 못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거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 교수님 이렇게 좀 막판 뒤집기라도 좀 기대했는데 그것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오일머니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사실 뭐 경제 규모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경제 협력을 위해서 ODA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그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그 회원들이 많잖아요. 예. 그분들 그 나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사우디라든지 한국의 자금이 자기 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뭔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브릿지 역할을 한다든지 가교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 설득을 호소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제 측면에서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냉혹한 그 외교 현실 이걸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캠페이닝을 통해 가지고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 국제사회에서의 독특한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위상 그리고 장점을 같이 홍보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위안을 삼고 이번에 많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있을 국제 행사에 도전할 때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물론 좀 부족하고 보완할 점도 있겠지만은 상대가 굉장히 버거운 상대였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일머니 무서운 결과를 또 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난 24일에 나흘간의 휴전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틀 연장에 합의한 상태고요. 또 같은 조건으로 휴전을 좀 더 늘리는 방안 한 이틀 정도 소식도 들립니다. 만약에 성사되면 다음 달 2일까지 휴전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건데 협상 결과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성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요. 나흘간 했고 그다음에 최소 뭐 2일간 더 해서 뭐 6일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4 나흘 플러스 또 나흘에서 8일간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4+5까지도 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5일간 더 해서 한 9일 정도까지 이 휴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휴전 협상이 네. 뭐 2일, 뭐 4일, 뭐 2+2 이런 식으로 짧게 연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길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영구 휴전 이런 건 아니요, 없나요? 영구 휴전은 안 되고요. 예. 처음 협상을 할 때 4일을 제일 먼저 했고요. 예. 그다음에 매일 10명씩 풀어주면 하루를 더 휴전한다고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4일 다음에는 계속 10명씩 풀어주면 하루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5일간 최대 5일간 더 하면 50명을 더 풀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10명씩 그렇게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반영이 되는 거죠. 하마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아랍에 네. 뭔가 새로운 그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그 공격을 한 건데 그 자신들이 원하는 건 이미 달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출구 전략인데 예. 그래서 하마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에 걸친 뭐 휴전 이걸 바라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죠. 예. 공격을 당했고 전략적 목표가 최소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몰아내고 군사적 거점을 다 완전 없애야 되는 소탕해야 되는 그러한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고 만약 그게 달성되지 않으면 국내 정치적으로나 어떤 국제 위상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심각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결코 장기 휴전을 할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론도 이번에 하마스에 대해서 강력한 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교전 중지를 하는 거에도 사실 처음부터 반대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인질 석방을 그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압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도 자신들의 가족이 돌아오는 걸 바라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걸 한 건데 이 단기간 휴전 기간 동안에 어쨌든 하마스 관련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다시 숨통을 좀 돌리고 네. 그다음에 다시 도망갈 수 있다든지 또 그러한 그 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이제 민간인 그 피해를 막고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생필품을 그 공급해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갖다 명분을 들고 있긴 하지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큰 전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카타르나 이집트, 미국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이만큼 전진을 이뤄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각할 때는 이건 상당한 어떤 성과라고 보고 이스라엘이 많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 그 블링컨 장관도 지금 보니까 뭐 4번째 중동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CIA 국장도 급파돼서 이제 휴전 연장을 좀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질 석방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아직 인질이 남아 있고요. 미국인 인질이 남아 있을 텐데 정확한 규모라든지 어디에 억류되고 있는지 미국이 몰라요. 그러니까 CIA 국장도 가고 정보를 획득해서 가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정말로 고위급 인사들이 다 총동원 돼가지고 지금 중동에 가서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자신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어렵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고 이제 조금 숨을 돌리고 아시아로서 이제 그 아시아에 집중을 하려는 여건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하마스의 어떤 그러한 무모한 공격 때문에 다시 중동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은 중동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미국인 인질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적인 그 동맹인 이스라엘의 안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제일 큰 거죠. 인질 석방을 빨리 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저 완전히 그 이번에 강력한 대응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의 위치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 요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면 그 화살이 그 책임의 화살이 미국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그걸 어느 정도 그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성 교수님하고 좀 얘기를 했지만 인질이 어느 정도 석방이 되고 나면 그럼 미국인들의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떨어질 거고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 교수님, 그 하마스는 이 휴전 연장을 찌끔찌끔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종전까지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그 분석도 맞는 확실한 분석인가요? 분석이죠. 맞는 네, 분석입니다. 네, 하마스는 사실 지금 인질을 납치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뭐 일단 지상군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그거는 실패했고요. 그다음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한 30일 이상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이 들어와서 막 몰아붙였기 때문에 숨 쉴 시간이 필요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질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조금씩 풀어주면서 국제사회에서 자 봐라 휴전됐고 이제 양측이 다 합의를 더 해서 인질 다 풀어주고 종전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거를 이제 국제 여론을 떠보는 거죠. 국제 여론도 사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지금 남부 지방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얼음장을 놓고 미국 측에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뭐 미국 측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해서 인질만 다 풀려난다면 그냥 종전으로 가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짐을 좀 덜고 국제사회 욕도 좀 덜 먹고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타냐후 총리가 그럴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수뇌부 전체가 지금 아주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마스가 지금 인질을 풀어준 대신에 이스라엘에서는 수감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석방을 얻어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풀려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서한지구 들어가면서 서한지구에서 하마스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온건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마스가 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라. 하마스는 이렇게 빼온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전혀 풀려나지 못했던 지금까지 보고 싶었던 가족들 품으로 다 풀어내지 않냐. 그리고 그것도 이제 3대1로 풀어내잖아요. 한 사람 앞에 1대3 비율로 풀어내거든요. 5명 풀어주면 15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마스의 인기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도 이미 요르단강 서안 지구 하마스 대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마스가 인기가 높아지기는 하나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자 지구에 얼마만큼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다시 가자 주민 중에서는 하마스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자 지구 북부 지역에 거의 뭐 절반 정도의 건물이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재건을 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그거 돈을 누가 대냐? 엄청나게 큰 문제죠. 미국님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전개가 뭐 마냥 반길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일시 휴전이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은 하마스 소탕이라는 이 목적을 가졌던 이스라엘 내의 강경파 전쟁을 중단하는 요구하는 국제사회 간의 대립 이거는 굉장히 거세질 것이다.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전개를 하고 풀어나가는 좀 방침을 세울지 궁금합니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여전히 그 어떤 전신내각이 꾸려졌고 강경한 수뇌부가 있고 미국 이스라엘 내 여론도 어떤 하마스 소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명분도 있고 지지도 있기 때문에 멈출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국제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그 인질들이 석방되는 것은 자국민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잠시 교전 중립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인질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돌아올 수 있는 인질의 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게 길어야 뭐 이제 열흘 뭐 보름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공격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자지구 남쪽까지 이제 진격을 해가지고 최소한 하마스 근거지를 소탕하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자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정치적 측면도 있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시큐리티 측면 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하마스의 근거지를 어느 정도 소탕해 놓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재발할 수 있다. 그거는 어쨌든 이스라엘 국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확실한 그런 그 대응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스라엘이 남부 진격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거지 이거 휴전으로 갈 가능성은 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휴전이 연장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입장일까요?
뭐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휴전되면 좋죠. 그러니까 미국은 휴전이 되고 어느 정도 미국인 인질이 석방이 되고 더 이상 지역으로 확전되지 않고 여기서 어느 정도 휴전이 돼가지고 이제 출구 전략을 취할 수 있으면 미국 정부한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너무 지나친 어떤 그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정교한 그 어떤 그 군사작전을 통해 가지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달라. 그 얘기만 할 뿐이지 뭐 정전을 한다, 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사작전을 멈춰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미국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약간 곁가지 질문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전쟁 상황을 보면서 약간 좀 잊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길 좀 기대할까요? 그렇죠. 푸틴은 지금 꽃놀이패다 보시면 되겠죠.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잊혀진 전쟁이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갈 다량의 무기가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거의 이 항공기 70대 분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내려서 무기를 다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해상으로도 지원해줬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로서 상당히 사면초가입니다. 국제사회 관심도 떨어지고 무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전쟁이 또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가자 전쟁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그다음에 유럽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민 교수님 그 미국 내 좀 사정을 좀 보면요. 이 전쟁과 연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친 이스라엘 정책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미국 내 아랍 또 무슬림계의 강한 반발에 좀 직면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이제 그 반격을 시작한 다음에 많은 민간이 죽었잖아요. 벌써 14,000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1,400명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지만 14,000명이 죽은 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면 1,400대 14,000이면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방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사 지원을 해주면서 방관하고 그다음에 뭔가 어떤 그 보복을 하라고 부추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내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갖는 그러한 분노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그렇다면 그분들이 내년 대선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내년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실망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후보를 지지할 거냐. 트럼프 후보를 그 대통령을 지지할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분쟁을 보고서 강조한 게 뭐냐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걸 막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 예전에 어떤 그 중동 국가들의 중동 국민들의 어떤 그 중동 국가 국민들의 어떤 미국 입국을 막는 행정명령, 반이슬람 행정명령을 발동해가지고 굉장히 빈축을 샀거든요. 비자 못 받아서 난리 났죠. 그러한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팔레스타인 미국계 팔레스타인들이 그분들이 과연 그러면 미국 사회신 분들이 트럼프로 지지할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중재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면서 시간이 지나서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이 분쟁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내년 중반까지 해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선거는 가을이기 때문에 또 팔레스타인들 미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표심은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분들의 어떤 그 화난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내면서 빨리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러한 것이 계획대로 내년 선거 여름 전까지만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한 표심의 이탈은 큰 걱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 교수님께서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이 이제 계속 진흙탕이 빠져서 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다든지 수습을 못하는. 예, 수습을 못하고 예. 계속 민간인 피해는 늘어나고 예. 그럼 미국에 대한 이제 국제사회의 비판이 더 커지는 것. 그런 것을 원하겠죠. 그렇게 해서 바이든의 입지가 더 힘들어지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막 헤매는 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로서는 뭐 자기한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욕했던 비판했던 하마스도 사실 괴멸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전쟁도 끝내지도 못하는데 하마스 괴멸은 더 멀어지는 상당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뭐 그리고 있겠죠. 근데 잘 보시면 예.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굉장히 노련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입국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막 미국 국경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증거도 안 되면서 막 이렇게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 살고 계시는 팔레스타인들이 막 저항도 하시고 이제 프로테스트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자신의 표심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용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송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그것에 관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갈 거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켜봐도 전혀 나쁠 게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선거에 써먹을까 그러한 그런 공략법을 좀 이렇게 좀 다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뭐 이스라엘 서안지구 방문한다는 보도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뭐 전쟁 시작 이후에 4번째인가 중동 방문이긴 합니다. 한다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나요? 현 시점에서 방문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적극적인 어떤 중재 노력을 지속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카타르나 이집트,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어떤 카운터파트들 다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초기와는 다르게 미국 이외에는 중재를 해줄 만한 국가가 없다는 거를 지역 내 국가들도 인식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국가들도 하마스를 좋아하는 지역 국가들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이 분쟁이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카타르, 이집트가 중심이 돼서 미국과 함께 계속 중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에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계속 그 지역을 찾아가면서 조속히 어떤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두 분께 같이 들어볼게요. 네, 좀 길게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서안지구는 사실 이제 포스트 하마스, 그러니까 하마스가 전쟁이 다 끝났을 때 가자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흐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하고 논의할 얘기도 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결국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하마스를 몰아내고 가자지구를 통치. 그 가자지구 통치권을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한테 주는 것인데 과연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이 가자지구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냐 없냐, 과연 통치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시나리오는 이집트한테 주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파타가 시시 대통령은 결사 반대입니다. 능력 없다 그러고 우리 돈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은 국제사회나 카타르나 아니면 사우디가 시시 대통령에게 엄청난 자금을 주고 가자지구를 좀 통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자지구 통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뭐 그렇게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상 그거밖에 없죠. 아바스 수반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아바스 수반이 가게 되면 초기에 그 치안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지금 파타에게도 군 경찰이 있지만 그거는 좀 부족하면 다른 외부에 있는 아니면 아랍 국가들이 군을 보내줘야 된다고 하는데 아랍 국가들은 또 군 보내기를 싫어해요. 아무도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향후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포스트 하마스 이후에 가자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지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두 분께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정부는 이 전쟁에 어떻게 대처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혹은 앞으로 어떤 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될지 민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중한 입장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조금 냉정한 국제사회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예. 어쨌든 그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계라든지 어떤 그 팔레스타인의 관계에 있어서 에너지 안보라든지 뭐 지역의 평화가 중요한 뭐 고려 사항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에너지 안보 이외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어떤 팔레스타인 혹은 하마스를 지지하는 어떤 명시적으로 그 지지할 이런 걸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네.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그 선진국으로서 할 수 있는 기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네. 이게 지금 이 분쟁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에서 삼아야 될 것은 결국은 이 지역의 문제, 영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계속 비축하고 어떤 축적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지만 외국의 어떤 그 도움이 왔을 때도 배가 될 수 있는 거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성 교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뜻으로 제가 알고 네.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단 하나는 이주의 평화라는 노래에 퀸 더 미라클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저는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ys it